오늘은 뭐 제가 다양한 주제를 했는데 오늘은 그림을 갖고, 이전에도 미술사 갖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경제하고 연결된 걸로 한번 했는데, 우리 이 공부방에서는 아무래도 경제하고 연결된 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미리 딱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한 40분 정도 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오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첫 화면에 이제 궁금증을 주기 위해서 좀 전에 봤던 이 그림을 빼놓고 첫 화면 해놨고요. 이 그림 한 점을 갖고 오늘 이제 그 공부방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좀 전에 이 그림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셨는데, 이게 좀 전에 봤을 때는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의 아주 정통적인 명칭은 결혼보다는 아르놀피니 초상화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1434년에 그려진, 15세기에 그려진 그림이고, 현재 저희 런던 내셔널 갤러리 쪽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요 좌측에 있는 사람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지오반니 아르놀피니 동일 인물이고 얼굴 같죠? 이 얘기 종종 하세요. 저기 아르놀피니가 이명박 씨 닮았다고.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주제는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그림에 제가 주장한다기보다 제가 보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그림은 동일하게 한 사람, 얀반 에이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거고요. 이 그림을 결혼식으로 보고 각각의 상징이 있다라고, 결혼식을 표현하는 상징들로 가득하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 부분들이 결혼의 상징물들이다 해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에서 그림을 주제로 막 한참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림보다는 경제를 중점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속도감 있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좀 전에 양초가 한 개 있는 거는 뭐 신을 모든 걸 관장하는 신이 현재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선물이고요. 옆에 이제 묵주 같은 경우는 또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선물이고, 뭐 이제 여성의 덕과 헌신을 상징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또 보면 뭐 손잡은 거는 결혼한 거다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왼쪽 부분에 오렌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산을 상징한다, 부유함을 상징한다 이런 표시고요. 보면 옷 같은 건 당시 패션을 보여주고, 뭐 신발을 벗었다라는 표시는 신성한 곳에서는 맨발로 있어라 뭐 이런, 그리고 또 맨발로 다니면 다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림 묘사가 정말 잘 돼 있다 이런 식은 이제 미술사라든가 미술 자체를 보는 관점에서 그럴 거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참으로 충직한 이런 모습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절에는 패스트 때문에, 이전에 패스트 때문에 다산이 굉장히 주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배가 이렇게 불러 보이게 하는 것처럼 했다. 쉽게 보면 이게 임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임신한 게 아니라 옷을 올려놓은, 배 위에 올려놓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창측에는 남자가 있고 침대 측에는 여자가 있다, 뭐 남녀 구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빨간색은 대를 잇는 걸 상징한다. 그래서 뭐 결혼한다는 거 예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대를 잇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혼했은 거고, 또 하나 얀바네이크가 여기 있었다 뭐 이런 표시를 함으로써 이게 결혼식 증인이었음을 표시한다. 이게 흔히 파노프스키라는 미술사학자로부터 이렇게 그분이 굉장히 또 빼어난 미술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해석, 특히나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아르놀피니 이 초상화를 언급한 서적들은
대부분 이 결혼식으로 해석하고 그 부분 내용들만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조그만 이 거울 안에 10개의 뭐 이렇게 예수가 고통을 받는 이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고, 그리고 또 12번을 보면 뭐 성 마가렛이라고 해서 출산을 관장하는 성인, 뭐 무엇보다도 어떤 가정의 모습들, 결혼이 아니더라고 해도 이 침실 안이 하나의 가정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거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데요. 거울 부분 보면 4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내부 공간이 얼마나 크기가 되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독교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곳, 예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플랑드르 지방에서 그림을 그릴 땐 굉장히 이게 한 6cm 정도 되는 건데, 그리고 이 고난 장면이 동그라미 10개가 1cm밖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세세하게 그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볼록 거울 형태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이 그림화에서 표현된 이런 그림이기도 하다라는 건데요. 우선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뭐 흔히 알려진 얘기가 아닌 그 얘기를 할 텐데요. 보통 얀바네이크에 대해서 뭐 유아기법을 최초로 사용한 화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틀린 거고요. 유아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혹시 뭐 유아 발명자라고 되어 있는 뭐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책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열심히 공부한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거죠. 이 부분은 얀바네이크는 발전시킨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 결혼에 관한 상징으로 보지를 않고 이 그림 자체를 경제를 보는 관점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똑같이 얀바네이크가 그린 그림인데, 왼쪽 그림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롤랭이 이 격자하고 사람 크기를 보면 굉장히 크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사람이 저 사이, 기둥 사이를 못 지나갈 것 같은 크기예요. 실제로 보면 아무 무리 없이 다 그려진 것 같지만,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 나온 같은 거의 그 거인 수준의 크기인데, 똑같은 사람이 그렸음에도 오른쪽 그림은 굉장히 그 실제 크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왼쪽 그림과 달리, 물론 왼쪽 그림은 천사도 나오고 전체 환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사람이 그렸음에도 오른쪽 그림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현실과 가깝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얀바네이크가 여기 있었다, 1434년에 이 표현이 있는데, 이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중세시대에 예술가들은 자신의 이름을 예술품에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자신의 어떤 그 이름을 적기 시작한 때가 르네상스 시대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페루지노라는 화가가 그린 자화상인데, 여기 보면 이거 자체가 그 위에 가운데 부분만이 아니라 이거 전체가 다 자화상이에요.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니라 요 모양 자체가 자화상이고, 요 밑에 부분에도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죠. 자화상이라고 하지만 이 그림은 그 굉장히 유명한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린 또 자화상인데, 역시나 오른편에 자신의 이름 뭐 이렇게, 무슨 내용이냐? 누른베르크 출신의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림을 그렸다, 나 자신을 그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그 기준으로 다시 얀바네이크가 여기 있었다라는 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혼 장면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이 얀바네이크가 여기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공문소용 글씨체, 화려한 글씨체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결혼 장면이 아니라면 그 이전에 낙관이나 서명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하는 화가의 낙관 혹은 서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시기는 화가가 어떤 수공업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예술가로서 스스로 인식하는 시대이고 자식이 굉장히 강한 본인의 자식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아까 봤던 세 개의 그림 중에 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얀반 에이크가 여기 하단 문구가 이렇게 밑에 부분에 그 액자처럼 되어 있는 밑에 부분에 써 있는 게 1433년 10월 21일 내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상단 문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얘기가 플랑드르 쪽 격언에 이런 게 있대요. 내가 바라는 만큼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축약어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얀반 에이크가 굉장히 자주 쓰던 문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문구 자체가 에이크라고 발음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 그림 자체가 얀반 에이크의 자화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1433년 터본 초상하고 1434년에 좀 전에 우리가 이 그림 갖고 얘기하려는 아르볼피니 초상화도 거의 그 시기가 같죠. 한데 똑같이 예술가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이 터본 초상화 인물이 얀반 에이크라고 한다면 아르놀피니 초상화가 굳이 결혼식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좀 줄어든다. 이게 결혼식에 대해서 어떤 서명을 한 내용이 아니라 화가의 낙관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견해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역시 지금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쪽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그림, 오른쪽 그림은 아까 이명박 닮아서 이렇게 지적하신 그림이고, 왼쪽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초상화의 모습이에요. 초상화라는 건 뭐냐? 풍경을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이 그냥 딸랑 있는 그런 초상화들이죠. 근데 아르놀피니 초상화는 집 안에 그려져 있죠. 그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르놀피니 초상화에 대해서 볼 때 이게 서양회화 역사상 최초의 상인 초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무관한 인물이 그 초상화에 등장한 서양 그 미술사에서 최초의 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오른쪽 그림 제일 유명해서 또 하나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이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이 그림을 왜 했느냐? 이게 1434년이고 이게 한 60년도 정도 뒤에 70년 뭐 정도 뒤에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늦게 그리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의뢰를 하면 잘 안 그리고 게을러 빠진 건지 아니면 하여튼 빨리빨리 그리지는 않는 타입의 화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다 라고 보는데, 이 두 그림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인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종교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던 거죠. 종교가 못 그리게 했으면 못 그렸을 텐데, 어찌됐든 아르놀피니는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위해서 그릴 수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 상인임에도 그림값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제가 저기 3년 정도 걸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를 갖다 놓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당대의 최고의 화가가 3년을 걸려서 그린 그림이라면 그 그림을 만약에 지금 시대에 어떤 당대 최고의 화가한테 3년이나 걸리는 그림을 의뢰한다라고 할 때 그 돈이 얼마나 정도나 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얀반 에이크도 굉장히 당대 최고의 화가였다라는 거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 오래 그리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려면 그림 한 점 그리는데 얼마나 들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충분히 굉장히 대단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고구려 유민님께서 이렇게 역사 강의를 해주시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경제가 정치력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정치적인 힘으로 많은 것들을 억압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치금지령이라는 게 있어서 14세기, 16세기 시기에는 사치금지령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다 라는 거고 다른 게 아니라 귀족들이 정치적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기반을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서 웬만한 사람들 사치를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금지령을 요구했고 그것들이 빈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계급은 이런 옷을 입어야 해 라는 것들 해서 엄격한 계급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률 자체가 의복, 소재, 장식 방법 자체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 라는 게 있었고 심지어 그렇지 않은 신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옷을 입었다라 그러면 그 옷 자체를 몰수하거나 벌금을 매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석사 논문에서 하나를 정소영 씨의 석사 논문 하나 문제 하나 빼온 건데요. 지배층은 중산 계급의 무분별한 목식 모방으로 혼란해질 계급 질서를 잡을 뿐 아니라 값비싼 직물을 독점적으로 소비, 사용해서 패션을 즐기려 하려 했다. 딴 게 아니라 옷을 아무나 못 입게 해서 자신이 더 빼어남을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인이 돈이 많더라도 옷을 살 수가 없죠. 입을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있더라도 수요 자체가 줄겠죠. 그렇게 되면 귀족의 입장에서는 돈이 조금 덜 들고 옷을 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거 자체를 권력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이제 그림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이제 결혼의 상징물로서 이런 각각 부분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결혼 상징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을 조금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1번 연두색, 초록색 옷이 여자가 입은 옷을 슈르코라고 하는데요. 이 옷은 원래는 갑옷 보호용으로 갑옷 위에 입던 의상인데 남자는 종아리 길이 정도, 여자는 바닥에 끌리는 길이 정도로 입었다. 많이 끌리면 끌릴수록 더 좋은 걸로 쳤다. 무슨 얘기냐면 옷감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좋은 걸로. 그러니까 항상 사치라는 거는 낭비가 사치죠. 실제로 이 정도 길이라 그러면 옷 2개는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옷 하나만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길이죠. 발목까지 오는 옷이라고 하면 일부러 옷을 올려가면서 내 옷 이만큼 길어, 이만큼 옷감을 나는 많이 썼어 라는 표시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번 부분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안에 또 옷을 입었다. 나 옷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다. 옷 2개 있다. 이런 식의 얘기고요. 3번 부분 보면 아까 신부가 흔히 결혼식 때 갖고 오는 혼수품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맞죠? 95개조 방만문하고 교회의 어떤 낭비, 사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개혁을 요구한 그 이전에도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13세기부터 묵주라는 게 굉장히 최고의 사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세기 말에 어떤 남겨진 글을 보면 경건한 신자들이라면 당연히 포기해야 할 항목으로 세속적인 부도 포기해야 되고
여성과의 여성 뭐 결혼이랄까 여성이랄까 뭐 이런 부분도 포기하고 뜬금없이 묵주도 포기해야 된다라는 문헌이 나옵니다. 그만큼 묵주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물품일 뿐더러 너무너무 비쌌단 물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여성의 목에 금 목걸이도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그림이 나 조금 산다, 나 좀 부자야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르네상스 시기에 어떤 부르주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부분을 조사하는 거는 저기 그 사생활의 역사 부분을 좀 많이 참조했고요.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가 그 한 번 쑥 지나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거든요. 끝났다 싶을 때 또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패스트가 굉장히 경건했던 중세의 삶 자체를 확 바꿔버리게 됩니다. 금요, 경건함, 순수성을 찬양했는데 어느 순간 이후에 열심히 믿어봐야 패스트에 한 방에 죽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부르주아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침대다. 집안에 침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이전에까지 없었던 이제 침대 뭐 이 부분, 이전에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여튼 침실이라는 거는 여기 안에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독서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응접실 역할도 하는 쾌적한 장소일 뿐더러 자기 자신만의 굉장히 내밀한 공간으로서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침대는 방 중앙에 위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그림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만약에 이게 침대가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요 크기만큼 또 반대로 그 공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그 부분은 이따 또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이제 그 당시에 이런저런 재산들을 기록해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록하는 재산 품목 중에 침실이 있고 장롱이 있고, 장롱이 몇 개, 침대는 몇 개, 침실은 몇 개, 괴짝은 몇 개 있고, 화장대는 몇 개 있고, 옷은 어떤 옷이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문헌들을 기록해 두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뭐 힌트 하나만 보고도 여기 총명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답을 맞힐 수가 있어서 우선 이 힌트는 그냥 한번 확인만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요. 이 아래 대사가 나오는 영화가 도대체 뭘까? 그럼 이 수십 조의 산업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걸까라는 이런 대사. 조금 이따 또 힌트가 나올 테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15세기의 유럽의 지도입니다. 보면 1번은 루카라는 지역을 표시한 거고요. 2번은 브르헤. 뭐 원래 발음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걸 언급한 책들은 뭐 대부분 부르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제가 표현을 브르헤, 부르게 이렇게 병행해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루카는 초사에 나오는 두 사람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브르헤는 초상화가 그려진 지역이고 아르놀피니가 실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리파블릭 오브 루카라고 그래서 루카 지역 굉장히 조그매요. 크지 않죠. 여기 제가 여기 포인트가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여기 중강 위쪽 보면 이게 피사 위쪽으로 루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가 공화국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치열하게 이런저런 세력 다툼이 있기 때문에 보면 피렌체 지역, 베네치아 지역이 굉장히 유력한데 굉장히 조그만 고심에 불구하고 루카가 17세기까지 계속해서 큰 무리 없이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낸다 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르네상스 시기의 이제 주요 무역 경로입니다. 여기 보면 한자동맹 그쪽에 이렇게 초록색은 한자동맹에서 이제 무역품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빨간색은 저기 베네치아 쪽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노란 거는 제노아 지역에 이제 또 무역
그리고 이제 그 육로를 통해서 하는 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징적인 거를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군데가 굉장히 특이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이 동시에 마주치는 곳이 하나 있죠. 이 무역로, 그러니까 전체 무역로 여기는 다 모인다라는 곳이 하나 있죠. 부르헤입니다. 네. 아르놀피니가 살고 있던, 그러니까 저기 활동하던 부르헤가 4개 지역이 다 마주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역품은 여기서 거의 다 르네상스 시기에 됐다라는 거죠.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이제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제 뭐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부르게를 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를 주목을 해요. 부르게는 좀 전에 부르게는 말씀드린 대로 얀바네이크하고 아르놀핀 활동 지역이고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가장 최후까지 르네상스의 전통이 남아있던 곳입니다. 도시이기도 하고 공화국이기도 하고. 네, 부르헤라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지도는 플랑드르 지방하고 저기 토스카니 지방을 표시한 거예요. 토스카니 지방은 저기 그 르네상스 어떤 중심 지역이라 해서 피렌체, 아까 봤던 저기 루카도 포함하고요. 그 지역을 시에나 이런 쪽 다 포함하는 거고, 여기 플랑드르 지역이니까 이렇게 영국 바로 밑에 지금 여기 확대돼서 제대로 안 보이긴 하겠습니다. 이 두 식이 표시한 거고요. 플랑드르 지방하고 토스카니 지방이 이제 유럽 대륙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가 이제 배후에 펼쳐진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든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 시절엔 정치력, 무력이 정말 강성했음에 불구하고 이 지역, 이 동네는 이상하게 돈이 무력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14세기에 부르헤는 최초의 자본주의 거점이 되었다라고 자크 아탈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르놀피니가 얀바네이크에게 그림을 의뢰했던 거죠. 좀 전 그 퀴즈를 힌트를 하나 더 보죠. 이런 물건? 넌 이게 너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부가치 산업, 뭐 혹은 무역, 뭐 이런 거. 이거는 저기 우리 공부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이고, 이거 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르네상스부터 해가지고 예전 시절의 고부가치 산업이라면 산업 혹은 무역, 향신료가 있죠. 금과 은이 있고요. 그 이후에 가면 이제 노예도 참 주요한 되는데, 보면 향신료는 이슬람을 경우해서 아시아에서 나오는 거고, 금과 은은 그 유럽에서도 조금 나지만 남아메리카 쪽에서 왔고, 노예는 아프리카에서 좀 많이 이렇게 왔죠. 그러면 향신료나 노예는 자체 생산이 불가하거나 이제 소량으로만, 생산의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사람이 있어서, 금과 은 같은 경우는 나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충분한 수량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나지가 않고, 그리고 실제 남아메리카에서 금하고 은이 들어왔을 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고, 실제로 스페인 같은 경우 좋지 않았던 게 사치가 심해져서 상품 대부분으로 너무 많이 국외로 유출이 되고, 그러나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 돈이 그냥 갑자기 많이 생긴 거와 마찬가지라, 금과 은이 돈이었으니까 상업은 굉장히 쉽게 확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은 다 뭘 그린 그림인지 다 아실 거예요. 물레입니다.
유럽 내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각 지역에서 경쟁 체제가 일어났던 건 직물 산업이죠. 20세기 이전까지 가장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이고 가장 중요한 물자입니다. 직물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역 자체를 군포로 이렇게 대체하기도 할 정도였죠. 무엇보다 직물 산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군요. 이건 저기 또 저기 고구려 윤민님께서 이렇게 스터디할 때 알려주신 내용인데요. 여기 소주 같은 경우에 수저우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그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고세율을 적용 지역이었대요. 여기 보면 총 면적은 1%밖에 안 되는데 세율은 한 10% 됐다. 근데 여기서 직물을 만들어서 그 세금을 충당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요 두 개가 보입니다. 이게 루카의 깃발입니다. 폴란드 깃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위에가 빨갛고 아래가 흰은 인도네시아 깃발이에요. 그리고 루카 특산품은 붉은 견직물이에요. 루카는 아르놀피니의 고향이죠. 중세 시대에는 염색 같은 걸 굉장히 천시했어요. 항상 시내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화려한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슬람에 가봤더니 이슬람 사람들도 신실하게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얘네들은 화려하게 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없었던 동방물자를 많이 보게 되니까 아름다운 게 좋은 거야, 화려한 게 좋은 거야 라는 기호가 새삼 되살아났다라는 거고. 이제 염색 업자들이 이제 특정 공간에서는 특정 도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색만 염색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드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문화해서 계속해서 나아간 거고, 색 중에 파란색, 검정색, 녹색은 어느 길드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색이었던 반면에 빨간색, 바이올렛, 그러니까 보라색, 노란색은 특정 길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색이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문 분야 이외의 색을 사용하게 되면 벌금을 내거나 추방을 시켜버리는 이런 거고요. 1255년에 루카 지역 이제 길드 법령에 보면 만약에 루카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염료를 하는데 싸구려를 쓰면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든가. 저는 이 루카의 깃발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흰 천에 빨간색으로 염색하는 지역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정소영 씨의 이제 석사 논문 부분인데, 여기 보면 루카가 맨 위에 나오면서 벨벳 제조 규정을 성문화한 기록은 1376년 루카에서 최초로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루카 지역은 이 염색이라든가 이거 하는데 굉장히 엄격한 곳이었고 그 산업이 정말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루카는 이 직물 제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양한 버전으로 저기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지역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빨간색 밑줄 친 3개 지역, 하나는 루카 공화국, 밑에는 피사, 그리고 또 하나는 베네치아인데요.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좀 힘이 센 그런 도시국가고, 이 주황색 쪽은 좀 그렇지 못한, 루카가 그런 지역인 거죠. 이렇게 힘이 세지는 않은, 주요한 국가는 아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마크 마이어스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럭키라는 어원이 아마도 루카에서 나왔을 거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어요. 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느냐 하면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은이 굉장히 많이 통용됨에 따라서 은화 주조를 하는데 은하 주조가 저기 보면 피사, 제노아, 베네치아에 있는 조폐국으로 가서 주화로 만들어졌는데 아까 좀 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룩하고 피사는 가까이 있죠. 여기 거리가 한 12km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네치아는 지금 육로로 가는 것보다 항상 해로가 좀 더 빨라요. 해로 한참 돌아가죠. 베네치아가 무슨 짓을 하느냐, 피사 지역으로 쏟아져가는 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270년에 역사상 최초로 쇼핑에 대해서 세금 무대 조치를 했다. 해서 12마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계산했네. 한 20km 넘나 봐요. 그렇죠? 16km 정도니까 10마일이. 루카 사람들은 베네치아 상품을 사러 올 때 금운기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받았다. 가까운 피사 가지 말고 베네치아를 와라. 루카는 FTA의 혜택을 받은 거죠. 이 시기에. 제 견해를 보면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빨간색입니다. 이 초록색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색이라고 했죠, 아까. 이 빨간색은 루카에서만 나오는 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루카 출신의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이 말하는 바의 핵심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이 내부를 구성하는 물품들이라고 보는 거죠. 아마도 제가 가장 찾고 싶었던 논문 같은 데서 찾고 싶었던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르놀피니는 직간접적으로 붉은 견직물을 취급하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 시기에 신분상 당신이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초록색을 입고 있죠? 파란색이나 아무거나 입을 수는 없지만 실내 내부는 마음껏 루카산 직물로 만들 수 있다. 신발, 침대, 의자, 갖가지 것들. 다른 게 아니라 이 비싼 돈을 주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상인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여기에는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는 집안 자체를 붉은색 직물로 장식하기를 권유하는 어떤 마케팅용 그림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굳이 이 여성이 초록색을 입은 것이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보색 관계입니다. 보색이 있다는 게 훨씬 더 녹색을 둘러싸게 만들어서 빨간색이 더 주목도가 높게 만든 이런 그림이죠. 계속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모나리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모나리자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나리자는 비장장수 조콘도 씨가 부인을 위해, 역시나 돈 많은 직물업자가 돈 많이 주고서 부인을 그린 그림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기계 얘기하고 증기기관 얘기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산업혁명의 핵심은 여기 보면 무역품들이 나와 있는데, 영국에서 바깥에다 내다 파는 거는 다 면직물이죠. 잉클로운전 운동이 뭔가요? 모직물 생산에 뒤처져 있던 영국이 뒤늦게 가두고 우리도 모직물 산업해야겠다라는 게 잉클로운전 운동이고, 그러다가 이제 반직물 만들고 결정적으로 면직물 생산하면서 전세 경제를 다 장악한 게 산업혁명이죠. 여기 보면 여기 위쪽에 보면 철강기계, 석탄, 면사, 면제품, 공업제품이 있는데, 실제 보면 면사, 면제품은 똑같이 면직물이고요. 석탄, 기계, 철강 이거는
생각하시는 대로 면직물 만드는 기계에 필요한 거고, 공업 제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만드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바꾸고 있죠. 특이하게 중국만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것저것 많았던 중국은 아편이 돼 있고, 또 여기 노예를 여기 어디죠? 아프리카에서 미국에다 파는 뭐 이런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면직물만 갖고 전 세계 모든 물건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패션은 권력이다, 이 말들을 막 흔히 하는데 공감은 쉽게 안 되죠. 현재 저기 옷을 좀 팔아보려고 만든 구호 같아요. 그런데 산업혁명 시기에 직물은 권력이었죠. 산업혁명을 이뤄낸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성장 동력보다 더 필요한 게 뭘까? 이거는 이제 제가 미술사 스터디 할 때는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우리 스터디니까 이런 거를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성장 동력하고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 산업혁명 시기에 직물산업 발전이 이제 창출한 지식들이고, 그게 이제 현재 산업의 여러 가지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앞에 건 워크맨이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저기 애플 컴퓨터고요. 맨 끝에 있는 건 아이폰입니다. 80년대 전 세계 경제 1, 2위를 대표하는 물품이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경제대국 1위인 미국을 또 대표하는 제품이죠. 이 지식산업 산업의 시대에 무엇을 사람들한테 제공할 거냐, 진정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 라는 걸 아는 게 우리가 아는 뭐 성장 동력보다 더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 그래도 삼성 근데 실제 삼성이 돈 버는 거는 스마트폰이죠.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그걸 알면 오히려 성장 동력이라는 것 대신에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관점이고요. 이제 이 아래 대사는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이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대사 같대요. 그 스웨터는 단순한 블루색이 아닌 모르나 보다. 터콰이즈 색이 아니라 셀룰리온 색이다. 오스카 드렌타가 뭐 가운을 발표했었지. 이거는 전공하신 저기 조건상님, 이거 답이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조차 붉은색이 되어 있죠. 그 에이미 버틀러 그린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퍼펙트 레드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이 주홍색 터번이 뭐 여기 보면 과실을 위한 것이었고, 성공, 빨간 염료를 구할 수 있었음을 드러내는 이극풍의 증거물이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붉은색이라는 게 부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스터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그림의 공통점이 뭐냐 라는 거에 답은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다 붉은색이 강조되어 사용된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제 물건 기준으로 이제 당시 시대를 보면 아까 얘기를 드리려다 만 분인데, 이게 샹들리에를 생각하면 요게 중앙이 맞겠죠. 근데 침대가 중앙에 있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이걸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요. 요 내부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재산 정도를 파악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는 가장 그 영향력 있는 해석은 좀 전에 봤던 대로 이 결혼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갖고 계속 이건 세부적으로 계속 하는 게 있고, 그 외에 또 주요한 해석 중에 하나는 재산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재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왼쪽 하단에 있는 오렌지 같은 경우에 플랑드르 지방이 약간 위쪽에 있어요. 오렌지 산지가 아닙니다. 오렌지가 나려면 스페인, 포르투갈 좀 아래쪽에 돼요. 그러니까 무역품을 갖다가 과일, 예전 어떤 물건의 이동 속도를 생각할 때 부자만 먹을 수 있는 거고, 가운데 거울은
베네치아산. 여기 밑에 깔려있는 카펫은 터키 아나톨리아산. 뭐 이런 설명들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 이국적인 물건들을 갖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부자다. 이런 게 주요한 상징, 결혼 상징 해석 외에 주요한 해석 표현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자본주의 최동의 도시 부르게에서 이 상인이 금정적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들인데 우선은 이런 물건들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 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거의 더운 옷을 입고 있는데 왼쪽에 살짝 보이는 나무는 이 옷을 입을 만한 날씨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꽃 피고 막 이런 거. 약간 더울 때인데 이거를 또 입고 있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지를 하고 어떤 무역 대상국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이거를 이제 빅토리아 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딴 게 아니라 이 그림을 1842년에 산업혁명 기적에 영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 여기저기 막 옮겨가다가 빅토리아 여왕식이 어떤 시기냐, 영국의 최전성기고 또 뭐 성적인 어가 도덕 강조가 극에 달한 시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도덕주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이런 시기였다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이제 이 시기 기준으로 조금 재밌게 본다면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 너무 억압이 심해서 여성의 이렇게 살짝 올린 발목만 봐도 흥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 시대인데 이 그림이 살짝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약간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직무를 강조한 그림이 산업혁명기에 영국에 흘러들어갔다라는 점이죠. 또 다른 얘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갖고 있는 만년필인데요. 일본의 플래티넘이라는 만년필 회사에서 나오는 부르고뉴라는 만년필이에요. 계속해서 봤던 색인데 버건디라는 색. 이게 우아한, 부유한, 비싼 거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색이다. 색 상징이에요. 근데 부르고뉴는 영어 표현으로 버건디죠. 그리고 아르놀피님 아까 그 유심히 보셨으면 얘가 저기 부르고뉴 쪽에서 일했다라는 건 아셨을 거고 기반으로 활동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한테 이렇게 조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이거는 적었는데요. 부르고뉴 버건디는 이 나라 표시에 맞는 거지 그 색 표시에는 정확히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요새 버건디 색은 부르고뉴라고 안 하고 보르도라고 한다. 뭐 제가 그분하고 약간 뭐 이렇게 부분은 살짝 넘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요 부분은 그러니까 특이하게 부르고뉴, 버건디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이 색 부분에 대해서 룩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미술사 스터디 때 만든 표지라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딱 맞게 1시간 10분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